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은주클립 세상을 담은 교육학 8편은 인간의 성장입니다. 제가 엄마가 되어보니 인지이론, 행동주의, 사회학습이론은 정말 대단한 이론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인간의 성장이 그 안에 다 있더라고요. 특히 인지이론은 교육학 중에서도 아주 기본 중의 기본.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구성주의의 근간이 되고 교수학습 방법론과 교육심리학의 바탕이 되는 아주 중요한 이론이죠. 인간은 어떻게 인지하기 시작하고 발달하는가에 관한 이론이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제 아들 라파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들은 4살, 세례명은 라파엘이다. 나는 라파엘을 낳고 피아제를 천재라고 생각했다. 아이가 자라면서 보인 모습들이 피아제의 이론과 딱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라파엘은 자동차를 참 좋아한다. 처음 라파엘에게는 바퀴가 달리거나 사람이 타서 앞으로 나가는 건 모두 자동차였다. 승용차를 봐도 빠방, 자전거를 봐도 빠방. 라파엘이 돌 쯤부터 나는 기차를 타고 아이와 둘이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라파엘이 기차 여행을 제대로 한 것은 13개월, 단풍철이었다. 기차를 타러 갔는데 빠바빠바 했다. 빠방이라는 말이다. 라파엘이 2돌 지나 말을 잘하기 시작한 어느 날, 기차에서 지겨워할 라파엘에게 젤리를 사주며 기차에서 먹자고 했다. 기차역에 가려고 지하철을 탔는데 라파엘이 젤리를 달라고 했다. 기차 타면 준다고 했잖아. 이건 기차가 아니야. 지하철이야. 지하철? 응. 지하철은 버스처럼 역이 있어서 자주 서고 문이 더 많아. 지하철. 사람이 타는 것은 다 빠방이었던 아이에게 기차가 생기고 지하철이 생겼다. 이제 4살, 36개월이 된 아들은 얼마 전에 기저귀를 뗐다. 소변은 잘 가리는데 응아를 일부러 자꾸 기저귀에 하려고 했다. 변기에 응아하면 포도알 줄게. 아직까지는 훈육에도 스티커를 안 써봤는데 처음으로 스티커라는 걸 써봤다. 4살짜리 아들에게 스티커를 쓰면서 학생들에게 스티커를 썼던 전담시간 운영 방식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내 아이에게는 자율성을 키워준다고 스티커 하나 쓰는데도 이렇게 신중하면서 교사로서 쓸 때는 내 편의만 생각하고 쓰지는 않았던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 사교육의 기능을 생각하게 된다. 내 아이에게 사교육을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부터 그 기준을 무엇으로 봐야 할까? 그때 기준이 되는 것은 발달 단계가 아닐까? 피아제는 인지 발달 단계는 정해져 있고 속도가 다를 뿐 건너뛸 수 없다고 했다. 아무리 속도가 다를 수 있어도 어떻게 초등학교 4학년이 중학교 수학을 할 수 있을까? 2, 3년씩 선행학습을 하는 게 발달 이론적으로 가능한가 늘 궁금했다. 소박하게 바란다. 아이가 유능한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을 만나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세상을 즐겁게 배워나갔으면 좋겠다. 선생님의 유능함은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르치느냐가 아니다. 아이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아이가 스스로 성장하도록 아주 살짝 도와주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대화를 많이 하는 선생님이었으면 좋겠다. 물론 부모 입장에서는 모델이 되어줄 만한 사람이면 당연히 더 좋겠다. 내 아이가 보고 배울 만한 사람을 선생님으로 만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부모가 교사에게 바라는 점은 어쩌면 대단한 게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것들이다. 내가 만나는 학부모님들도 그렇겠지. 그래서 나는 초등교사라는 인간의 성장에 관여하는 이 직업이 참 부담스럽지만 참 영광스럽다. 인간 송은주와 교사 송은주가 공존하는 일은 언제나 쉽지만은 않다. 하지만 분명 감사하고 소중한 일이다. 이 이야기에는 피아제, 뷰고츠키, 오슈벨의 인지론과 행동주의, 사회학습 이론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피아제의 이론부터 살펴볼게요. 피아제의 입장은 인지기능은 타고나고 인지도식, 즉 지식은 발달한다 입니다. 발달이 학습보다 선행한다는 입장이죠. 인지기능이란
인간이 환경에 적응한 능력인데요. 동화, 조절, 조직화, 평형화가 있습니다. 동화는 새로운 자극을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도식에 맞게 해석하는 거고, 조절은 동화가 안 될 때 기존 도식을 수정, 새로운 도식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타는 긴 탈 것을 기차로만 알고 있던 아기가 지하철을 보고 기차라고 자기 도식에 맞게 해석한 것은 동화이고, 뭔가 다른데? 하며 자기가 알고 있던 내용을 지하철이라는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재조정하는 것을 조절이라고 하죠. 이 과정에서 조직화와 평형화가 일어납니다. 조직화는 도식을 조직하고 통합하는 과정으로 점차 정교화하면서 분류해서 묶는 범주화를 말하고요. 평형화는 알고 있던 것과 새로운 것이 달라서 인지적 불균형이 일어날 때 동화와 조절로 인지적 균형 상태를 이루는 것을 평형화라고 합니다. 인지도식이란 스키마, 쉽게 말해 이해의 틀인데요. 인지발달 이론에서는 학습자를 스스로 발전하는 존재로 보고 환경과 상호작용하여 인지가 발달된다고 생각합니다. 피아제이의 이론은 인지발달 단계의 순서는 고정되어 있고 속도는 개인차가 있다고 말합니다. 감각 동작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를 거친다고 하죠. 우리가 만나는 초등학생들은 만 7세에서 12세이니 구체적 조작기와 형식적 조작기 초반에 속하는 학생들입니다. 구체적 조작기에는 비로소 여러 입장과 측면을 고려하는 탈중심화가 일어나고 보존 개념이 발달한다고 하죠. 분류 능력, 유목화가 생기고 서열화할 수 있습니다. 전환적 추론도 가능한데 이것은 한 사건에서 다른 사건을 추론하는 능력입니다. 형식적 조작기에는 추상적 사고, 가설, 연역적 사고, 귀납적 추론이 가능합니다. 반성적 추상도 가능한데 이것은 메타인지와 새로운 논리 재구성 능력을 말하고요. 변인 통제도 할 수 있어서 우리가 탐구학습 같은 고차원적인 수업도 할 수 있죠. 청소년기에 자아중심성이 나타나기도 하는 시기입니다. 피아제의 이론을 교육에 적용해보면 이렇습니다. 인지발달 단계에 따라 구체적인 경험에서 추상적인 개념으로 나아갑니다. 다양한 질문으로 인지적 불균형을 유발하고 알게 된 것을 적용할 기회를 주며 피드백합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은 학습을 촉진하므로 그 기회를 늘립니다. 비고치키와 달리 피아제는 비슷한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강조했습니다. 학생을 능동적인 학습자로 보고 발견학습, 탐구학습 등의 모형을 적용하여 스스로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기회를 줍니다. 다음은 비고치키입니다. 비고치키는 고등정신을 내면화하는 것이 인지발달이라고 보았습니다. 학습이 발달을 주도한다라고 생각을 했죠. 여기서 학습은 사회작용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고등정신능력은 성인 또는 유능한 또래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발달한다고 보았습니다. 비고치키 이론에서 중요한 개념은 근접발달 영역이죠. 근접발달 영역은 실제 발달 수준에서 잠재적 발달 수준 사이의 영역을 말하는데 이 영역에서 교수학습이 이루어질 때 성공적이라고 봅니다. 비계는 학습자가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을 교사가 만들어주는 걸 말하죠. 기본적으로 학습자를 능동적인 존재로 보니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아주 약간의 도움만 주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비계 설정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공동의 문제 해결이라는 목표가 있어야 되고요. 공유된 뜻, 즉 상호주관성을 바탕으로 따뜻하고 반응적인 정서적인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그래서 교사가 시범도 보이고 모델링을 한다는 거죠. 질문도 하죠. 과제 난이도를 GPD에 맞게 재조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단 교사가 비고치키 이론을 적용을 하려면 근접발달 영역을 잘 파악해야겠죠. 또 유능한 또래 집단과 협동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여기서 잠깐 협동학습의 원리와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고 갈까요?
피아제나 비고츠키, 인지발달 이론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은 매우 중요하죠. 협동학습은 2017년 초등 기출이었습니다. 출제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나올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학습자 중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학습 방법이기 때문에 한번 가볍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협동학습이 이루어지는 원리는 5가지입니다. 서로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한다는 긍정적 상호의존성, 각자에게 책임과 역할이 있는 개별 책무성, 대면적 상호작용, 사회적인 기술, 의사소통 능력 등이죠. 또 마지막으로 집단이 함께 이익을 보는 집단적 목표가 있습니다. 협동학습은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질적인 능력을 가진 학생의 구성으로 학업 성취도가 향상될 수 있고요. 고등 정신 능력이 신장될 수 있습니다. 자기 효능감과 자기 결정성, 자율성, 관계성이 증진되고 협상 능력 등 사회적인 기능도 향상되죠. 문제점도 있습니다. 부진한 학생이 모멸감을 느끼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우수 학생은 장악력이 커지고 부진 학생은 위축이 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무임승차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봉효과가 있을 수 있죠. 봉효과는 혼자 열심히 한 결과가 다른 사람에게 같이 돌아가면 의욕 저하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슈벨도 인지이론 학자입니다. 오슈벨의 이론을 보면 피아제의 이론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오슈벨의 유의미 교수 이론은 유의미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설명식 교수법입니다. 설명식 교수법이 일방적이고 주입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향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장 효과적일 때도 있죠. 오슈벨은 교사가 유의미한 학습 과제를 제시하면 학생들이 새로운 지식을 내면화하기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슈벨도 브루너처럼 지식의 구조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지식의 구조가 파악되면 학생이 그것을 유의미하게 받아들이기 쉽고 파지, 재생, 전이가 쉽다고 했죠. 파지는 꾹 움켜준다는 뜻입니다. 배운 것을 기억하고 유지하는 것이 파지이고요. 그것을 되살리는 것이 재생이죠. 전이는 다른 맥락까지 적용할 줄 아는 것이 전이입니다. 오슈벨이 생각하는 유의미한 학습은 새로운 학습 과제가 학습자의 인지구조 속에 있는 기존 개념과 관계를 맺어서 즉 포섭이 되어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상태입니다. 유의미한 학습을 위해 교사는 선행조직자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선행조직자는 말 그대로 먼저 제시되어서 지식의 조직을 돕는 일종의 도입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새로운 수업 내용이 학습자가 알고 있던 기존 개념과 잘 연결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죠. 선행조직자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설명조직자이고 또 하나는 비교조직자입니다. 설명조직자는 새로운 학습과제에 대한 선행지식이 없을 때 수업 내용을 포괄하는 개념을 설명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이 뭔지 모르는 아이에게 사람을 싣고 가는 대중교통의 의미를 먼저 설명해주는 거죠. 비교조직자는 기존 개념이 있어서 친숙할 때 비교 등 관계를 지어서 연결해주는 겁니다. 이야기에서 아이가 알고 있던 버스와 새로운 지하철을 연결해준 것처럼요. 유의미 학습을 위한 교수 원리에는 점진적 분화의 원리, 통합적 조정의 원리가 있습니다. 배경 지식이 없을 때 설명 조직자로 포괄적인 개념을 제시하고 점점 더 분화된 개념을 제시하는 것이 점진적 분화의 원리입니다. 비교 조직자로 기존 지식과 비교 대조하여 통합하여 가르치면 통합적 조정 원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요약 정리의 원리는 요약으로 개념을 명료화하고 반복하면 학습 효과가 더 좋다는 거고요. 내용의 체계적 조직 원리는 과제가 계열적으로 조직이 잘 돼 있으면 선행 과제에 대한 지식이 후행 과제의 선행 조직자 역할을 함으로 파지가 증진된다는 원리입니다. 즉, 계열화가 잘 돼 있으면 앞에서 배운 걸 뒤에 걸 배울 때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유의미 교수 학습을 할 때는 설명식 직접 교수법이니만큼
무비판적 수용학습이 가능하므로 학생의 사고를 자극하는 문답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지발달 이론을 바탕으로 하며 학습자의 능동성을 중시하는 학습자 중심 학습 모형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브루너의 발견학습, 다른 하나는 탐구학습입니다. 교수학습 모형하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시죠? 모형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기억하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거예요. 발견학습은 학생이 능동적으로 지식을 발견해낼 때 발견의 기쁨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적 동기가 강화되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죠. 발견학습의 가장 큰 특징은 교사가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한 자료를 보고 귀납적인 추론 능력을 활용해서 규칙성을 찾아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로 이루어지죠. 교사가 인지적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를 제시하면 학생들이 문제를 파악하죠. 인도된 발견이 가능하도록 교사가 준비한 자료를 제시하면 학생들은 그걸 관찰하고 탐색하고요. 그 다음으로 교사가 자료를 추가로 제시합니다. 또 학생들이 관찰과 탐색을 하면서 스스로 규칙성을 발견합니다. 개념을 정리하고 적용하거나 응용하죠. 탐구학습은 말 그대로 학생이 능동적으로 탐구하도록 하는 학습 모형으로 탐구 과정 단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과학 탐구할 때 뭐 하죠? 가설 설정하고 실험 설계하고 검증하고 탐구의 최종 목표는 검증된 걸 일반화해서 하나의 지식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탐구학습은 학생들의 문제인식 다음에 이 단계들이 이루어집니다. 탐구학습을 하면 단계마다 자료를 해석하고 추론하고 하는 동안 고등 사고 능력이 신장이 되죠. 발견학습과 탐구학습을 할 때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둘 다 교사의 안내로 시작하지만 기본적으로 학생을 발견하고 탐구하는 능동적인 학습자로 바라봅니다. 교사는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고 적절한 질문을 하며 탐구를 돕고요. 학습자와 함께 탐구하는 동료로서 역할을 합니다. 가치 문제는 중립적으로 다루고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과정에서 내적 동기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성장을 돕는 두 가지 이론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초등 교직 논술에서 출제되었던 행동주의와 사회학습 이론입니다. 행동주의는 학습을 경험의 결과로 나타나는 관찰 가능한 지속적인 행동의 변화라고 합니다. 행동에 초점을 맞춰서 강화와 소거를 사용하죠. 잘하는 행동을 했을 때 강화하기 위해 스티커를 주는 것도 행동주의의 전략인 정적 강화이고요. 학급 쿠폰으로 청소 면제 등 학생이 피하고 싶어하는 걸 면제해주는 것은 부적 강화입니다. 행동주의에서 학생이 어떤 행동을 줄이고 싶을 때 벌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교사가 벌을 줄 때 유의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벌은 안 되는 것은 알려주지만 바른 행동은 알려주지 못하므로 바람직한 행동을 함께 알려주어야 합니다. 둘째, 공개적으로 벌을 주거나 학습과제를 벌로 주지 않습니다. 벌로 책 읽어 라고 하면 책을 싫어하게 되죠. 셋째, 규칙을 미리 정해서 일관되게 적용합니다. 사회학습 이론은 행동주의를 바탕으로 한 인지학습 이론입니다. 사회학습 이론은 한마디로 보고 배우는 모델링 이론이죠. 행동주의를 기반으로 하지만 관찰에서 배우는 학습 개념, 기대감 등 인지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회인지학습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사회인지학습 이론에서도 강화와 벌을 사용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행동주의처럼 직접적인 효과를 믿는 것이 아니고 강화와 처벌에 대한 기대감이 동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상을 받는 학생을 보면 대리 강화가 일어나서
자기도 열심히 하면 된다는 기대가 생기고 학습 동기가 생기죠. 사회학습 이론의 강화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강화, 대리 강화, 자기 강화입니다. 직접 강화는 모델을 따라했는데 칭찬을 받은 것처럼 자신이 직접 강화를 받은 경우, 대리 강화는 강화를 받는 모델을 보는 것만으로도 강화가 되는 경우, 자기 강화는 스스로 정한 목표를 달성했을 때 자기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선생님들도 시험 끝나면 할 자기 강화 생각해 보셨나요? 사회학습 이론을 적용할 때는 교사가 모범을 보여야 하고 또래 학생이든 외부 인사든 매력적인 모델을 선정해야 합니다. 또 그 사례가 바람직해야 하고요. 다른 사람이 규칙을 잘 지키거나 안 지켜서 생기는 결과를 보고 강화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규칙의 확립과 엄격한 적용이 역시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인간의 성장과 밀접하게 연관된 인지이론, 행동주의 관련 이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학습자 중심 교육을 위한 구성주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났다!